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시사 포커스 시간은요. 이란 사태, 체제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건가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드리게 됩니다. 모닝와이드에서 지난주 수요일인 1월 7일에 이란 사태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8일부터 시작되는 이란 전국 단위의 소요 사태가 주말까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드렸었는데요.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지 시간으로 1월 8일자로 이란 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차단하고 나섰고, 하지만 시위대들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정부 시위, 신정체제를 반대하는 시위들이 더 거세지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주요 도시들이 이후로는 소도시든 대도시든 아랑곳 없이 들고 일어서는 사태로 인해서 그야말로 최대 고비를 넘기며 지금 전해드리는 이 시간 역시도 이란 사태가 진행형으로 ING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인 이유가 그 사태의 시작이었지만 급기야 체제 전복이라고 하는 정치 사태까지로 확산되게 되면서 지난 목요일부터 더 거세지고 있는 신정체제를 향한 저항, 그리고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체제가 결국은 주말 사이에 무력, 유혈 사태를 초래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실탄 발사도 거의 조준 사격으로 지금 거의 인권을 막 침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속속 소식들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강경 무력 진압의 유혈 사태가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의 차단 속에 벌어진 참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월 8일이었고요. 이란 정부가 급기야 전국의 인터넷망을 차단합니다. 이런 게 자꾸만 SNS가 있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란 신정체제 안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럼 인터넷망을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자라고 했는데, 그런다 한들 시위대의 이 모든 모습들을 막아낼 수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어나오는 정보들 정말 충격적이고, 뉴욕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센터에서는 목요일에 인터넷 차단 이후에 48시간 동안에만 수백 명이 사망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활동가 뉴스통신에 의하면 12월 28일에 시작을 했죠. 이 시위가. 근데 시작 이후에 490명이 사망했다라는 집계가 있고, 주말 사이에도 그 시위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이틀 사이의 시위에만 60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사실상 무력 진압, 또 강경 진압, 유혈 사태라고 하는 숫자 안에서의 490이든 60이든 현재로서는 신뢰할 만한 숫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는 알려져 있는 숫자들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자와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0명 넘게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또 부상자 2,000이라고 한다면 사망, 부상 이 모든 것들을 집계를 다 통해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겠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가늠을 해야지 지금 사망에 대한 그 숫자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집니다. 이 숫자 자체가 좀 정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고, 알려져 있는 숫자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BC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테헤란과 북부 도시에 있는 라슈트의 병원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119의 시신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의료진들의 증언에 따르면 머리, 목, 눈, 여기에 총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계속 실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하메네이 정권이 현재 지금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일에 전해드릴 때도 보면 부상당한 시위자들
가서 몸도 잘 못 움직이는 사람들 막 체포해서 데려가고 이런 비인권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메네이 정권이 지금 이렇게 부상당한 시위자들을 치료하지 말라는 지시를 병원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업데이트되면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의 이란 신정체제 정권이 잔인하고 비겁하고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대목도 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곳곳이 지금 다 포화 상태고 혈액 공급도 심각하게 부족하고 시신들이 쌓여가고 있고 사상자 수가 시간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시위대 아까 그 전해드린 것처럼 머리, 목, 눈 이렇게 겨냥한 조준 사격의 모습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보안군이 과거에도 금속 탄환이나 이런 것으로 시위대를 눈을 겨냥해서 발포했었던 조준 사격의 전력이 있고 지금 또 같은 행태로서 나아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 차원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는 더 이상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뭔가 그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위기 2025년 12월 28일에 시작할 때만 해도 새끝을 맞이하면서 상인들의 분노가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상인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란 안에서의 중산층? 이라고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의 분노가 시작이 됐었고 인플레이션과 리아라의 가치 폭락이나 경제난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시작된 시위였는데 이에 따른 트리거 포인트가 결국은 MZ세대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고 그게 시위의 형태가 서서히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에서 신정체제 전복으로 전환체제로 상황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신정체제 이후 가장 최대의 고비를 지금 맞고 있는 이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력 진압을 명령을 하면서 상황이 지금 완전히 유혈 사태 쪽으로 달라지고 있고 서방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적인 불만을 표출하던 시위대가 체제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 시위가 더 격렬해지자 지금 치명적인 무력 사용으로 그 방침을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시위대에게 이것이 명백히 체제 교체에 대한 것이고 또 그래서 정권도 폭력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현재의 정권이 대규모 폭력 또 무력 진압 이것만으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차단까지 해가면서 강수를 두면서 무력 진압으로 나서고 있는 이란의 지금 현재의 친정체제의 모습. 일부 이란 관료들은 일부 중에서는 벌써 The Day After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지만 아직 대규모의 정권 이탈 조짐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에서 눈여겨봐야 될 상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위대들이 들고 나오는 국기입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 이전에 사용됐었던 이란의 국기라는 겁니다. 삼색기에 칼을 든 사자와 태양이 그려져 있는 이란의 그 왕정국가 안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국기, 그러니까 사자와 태양 국기가 1907년부터 1979년까지 이란의 공식 국기였는데 혁명 이후에 이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고 이 국기를 드는 것 자체가 이란 안에서는 신정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의미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란의 국기는 중간에 그 빨간색 그 컵 모양으로 생긴 그 국기가 지금의 이란 신정체제 안에서의 국기가 되고 있었지만 지금의 시위대는 이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그 국기를 지금 부활시키면서 그 체제 전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1월 9일에 X에서 이란의 국기 이모지가 현재의 공화국 국기 안에서 사자와 태양 국기로 좀 변경되면서 주말 사이에 시위대에 정말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이 체제 전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국기라는 모습을 통해서도 상징화되면서 다가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 왕정 안에서의 그 아들이 되죠.
세자, 왕세자 팔라비가 시위대에게 도심을 장악하고 또 지금의 예전에 그 왕정 아래에 있었던 국기 개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곧 이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위대들이 그 단합하고 구심점을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란의 일부 관료들은 현 신정체제 붕괴 이후 넥스트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야당이나 서방과 접촉을 하거나 심지어 망명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의 모습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존 전략일 뿐이고 고위 관료나 군 지휘관들, 특히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됩니다. 군 지휘관들 못지않게 이슬람 혁명수비대라는 신정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슬람 혁명체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 관료들이 정권 배신하고 이탈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안에서 실제 그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었던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란의 모습 안에서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조직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1월 9일에 보수 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휴 휴윗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They are going to have to pay hell 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인터뷰를 통해서 라디오 상황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 만약에 그렇게 유혈 사태가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Hit them very hard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1일인 토요일에는 트루스 소셜에 더 직접적으로 나섭니다. 이란은 어쩌면 이전과는 다르게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The USA stands ready to help라고 하는 이 트루스 소셜에 이 글을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예루살렘 포스트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가 본질적으로 이란 시위대를 돕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었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본질적으로 돕기로 결정한 건 되어 있었고 여기 안에서 이제 시점은 언제고 어떻게라고 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현재 여러 옵션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소식통으로는 스펙트럼은 정권 털깃에 대한 군사 공격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옵션,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권에 대한 사이버 지원, 또 시위대를 돕기 위한 스타링크 시스템, 이게 인터넷망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 시스템 제공까지 다양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권이 붕괴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점들과 균열을 지금 분명하게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신정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그 시계가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이번 주 초에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좀 상당히 또 중요한 주가 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상당히 주목할 시점이 지금 이번 주 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인 옵션 또 비군사적인 대응을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선택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무기가 배치된다든지 추가적인 경제 제재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군사 타격까지 테이블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로 이번 한 주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코노미스트에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상징적인 타격으로 시위대의 사기를 높이되 이란 정부의 더 강한 탄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반정부 진영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이게 곧 시위대 학살을 직접 막기는 또 어렵다는 분석도 올라오고 있고, 가장 극단적인 방안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정권 등의 고위층을 타겟으로 특수부대를 급습을 시켜서 핀포인트로 뽑아내듯이 마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하듯이 외과적인 수술을 감행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또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뭐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20년이라는 장기적인 시간 안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망가뜨려져 있었던 상태였었고, 하지만 이란은 그 신정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보다 더 큰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게 하나의 권력 체제, 그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도 있지만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광범위한 그 권력 체제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좀 이중적인 부담이 미국으로서는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작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만약에 이렇게 핀포인트로 뽑아내듯이 하메네이를 뽑아낸다 한들 성공을 하더라도 이것을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그 권력 공백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올려진 소식 가운데에서는, 어제 오후 늦게 정도에 올라오고 있었던 속보 가운데서는 이란이 협상을 하자라고 연락을 왔다라고 하며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혀서 군사작전 외에도 외교적인 해결 가능성도 현재 열어두면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도 가만히 지금 있지는 않고 유혈 사태를 초래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정권의 최후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의 이스라엘은 상당히 좀 냉정한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가 일요일인 어제 소수의 장관들과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고위 안보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이란의 상황을 논의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내린 결정이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었던 것을 정리해 보면, 첫째, 이란 문제에 우리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지금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그 불똥이 이란에 지금 그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사태 안에서 그 불똥이 이스라엘로 튈 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냥 최대한 몸살이고 조용히 있자. 거기에 대해서 좀 정책을 발표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서 두 번째 가지고 있는 프린시펄이라면 미국이 시위대 지원을 주도하도록 한다. 여기에 사실 전제 조건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위대 지원을 주도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란은 정서 자체가 팔라비 정권 사태 이후에 반미 감정이 오랜 시간 자리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신정 체제에 대한 불만인 거지, 미국의 개입이 이란으로서 또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체가 다 미국을 원한다면 모를까, 미국으로서는 사실 이게 지금 반미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나라라는 이란이라는 나라 가운데서의 그 접근을 할 때 시위대 지원을 미국이 주도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좀 필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란이 시위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하자. 이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동안의 이란의 스탠스를 보면 나라 안에서 시끄러울 때마다 이게 다 서방의 문제다, 이게 다 이스라엘 문제다 막 이러면서 나라 안의 사정을 외부의 그 무언가로 항상 탓하면서 손가락질의 시선을 돌려댔던 신정체제의 그 기본적인 레파토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우리로서는 정말 숨죽이고 이란의 모습을 지켜보고 방어체계 지금보다 이전보다 좀 더 단단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도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결정한다면 뭐 대대적인 공습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마두로 정권 축출하듯이 그렇게 뽑아내는 외과적인 수술을 감행을 한다면, 여기에서 특수부대 중에 어느 부대가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털겟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특수부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군사작전이라는 게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부대가 투입된다고 해서 그 결과가 100% 똑같은 결과가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특수부대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한 일이고 또 여기에서 어느 부대가 선택이 돼서 투입이 되느냐를 보면 그 타겟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투입이 됐었던 델타포스입니다. 델타포스는 1977년 11월 19일에 베트남전의 참전 용사이자 그린벨의 출신인 찰스 베크위스 대령이 창설한 부대입니다. 베크위스는 영국의 SAS랑 함께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서 미국도 이런 특수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수년간 주장을 해왔었고 1970년대에 국제 테러가 증가하고 반미 감정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승인을 받은 특수부대가 바로 델타포스입니다.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1979년 말에 델타포스가 완전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됐고 또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단 3시간 만에 체포했었던 Absolute Resolve라는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가 바로 델타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미군의 손실은 헬기 한 대가 일부 파손과 부상자 7명뿐이었고 또 격추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한 게 바로 델타포스인데 정식 명칭은 제1특전단 델타 분견대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와 생포를 전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적을 보면 우리가 명확한 게 1989년에 파나마 노리에가도 그렇고 이라크의 후세인 2003년에 체포할 때도 그렇고 2026년에 마두로까지 이들의 임무는 타겟을 생포, 살려서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두로도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됐고 미국의 역외 관할권 적용이라는 것으로 마약 테러 공모 등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최소 7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이라서 지금 여기에서 재판이 되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마두로의 나이를 봤을 때는 거의 옥사까지 갈 수 있는 그냥 옥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델타포스가 미군 전체 그러니까 육해공 해변대 모든 군에서 최정예를 선발하는 티어 1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선발 과정에서 90% 이상이 탈락할 정도로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규모든 예산이든 심지어 부대명까지도 모두 1급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튼 델타포스가 된다는 것 자체도 한 해에 한 명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최정예 요원을 선발하는 데는 상당히 그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게 선별하고 있는 특수부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특수부대가 있으니 이름하여 네브그룹입니다. 미국 특수부대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부대가 되고 있고요. 네브그루가 만약에 데브그루가 과거에 네이비 틸 6로 알려진 부대가 되고 있습니다. SEAL이라고 한다면 Sea, Air, Land의 줄임말로서 SEAL이라는 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바로 그 SEAL 팀 6로 알려져 있는 데브그루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데브그루가 탄생한 배경에도 보면 델타포스도 1979년에 이란의 그 이글 클로라고 하는 그 작전이 투입이 될 때 델타포스가 투입이 되기도 했었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글 클로 작전에서 델타포스가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다 보니 이 충격적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미 해군에서 우리도 독자적인 특수부대가 필요하겠다라며 만든 팀이 바로 데브그루가 됩니다. 동시에 또 나이트 스토커스라고 불리는 특수작전 헬기 부대도 창설이 되고 그래서 이란은 어떻게 보면 델타포스가 됐든 데브그루가 됐든 역사적으로 이 특수부대들과 좀 어떻게 보면 커넥션, 특별한 인연이 좀 있는 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데브그루는 미 해군의 SEAL 그리고 해병대인 레이더스에서만 선발되는 인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특수 부대가 되고 있고요. 이들이 근데 투입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디퍼런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1년 파키스탄에서 수행된 작전 아마 딱 들어보시면 어떤 작전인지 아실 겁니다. 주 목표 인물은 생포가 아니었고 제거였습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바로 911 테러 주모자였고 또 한 케이스는 2009년에 알라바마호 선장 구출 작전에서도 해적들에 대한 대응이 명확했습니다.
이때도 대북으로가 투입이 됐었는데 해적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사살되고 선장을 구출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느 부대가 투입이 되느냐, 그것이 운명을 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절대적인 포뮬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임무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패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델타 포스가 투입이 되면 타겟이 생포되어서 법정에 설 확률이 있겠고, 또 대북으로가 투입이 되면 법정에 서기도 전에 사살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수부대의 성격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특수부대를 투입한다 치더라도 어느 부대로 또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을 우리가 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좀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에 어떤 부대를 보내느냐가 워싱턴이 그 타겟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타겟 앞에 미국의 어느 부대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핵심 인사들도 지금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란의 신정 체제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정권의 최후 발악이 급기야 무력 진압과 유혈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희생과 사상은 지금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보여줍니다. 체제가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기 시작을 하면 그 체제의 종말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제 전복에 나선 이란 시민들의 희생이 더 커지지 않기를, 또 이들이 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이 너무 큰 희생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신과 인터넷이 차단된 어둠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것을 지켜보고 있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거리에서, 또 이스파한에서, 시라즈에서, 수많은 도시에서 이란 국민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